안녕하세요. 저는 방구석 일열 포럼에서 언론 미디어 분야를 맡은 김민주입니다. 포털 사이트는 여러분들이 하루에 몇 번, 많게는 수십 번씩 들어가는 사이트일 텐데요. 그만큼 사용자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이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검색어를 입력하세요 www 이하 건물류에서 나오는 포털 사이트 회사를 배경으로 포털 사이트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털 사이트의 정확한 정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이란 현관문이라는 뜻으로 인터넷 사용자들이 인터넷에 접속할 때 기본적으로 거쳐가도록 만들어진 사이트입니다. 초기에는 검색 서비스와 전자메일 위주의 서비스였지만 점차적으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뉴스, 홈쇼핑, 블로그 등 넓은 범위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그렇다면 포털 사이트의 기능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포털 사이트의 기능은 간단히 4C라는 말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바로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커머스, 콘텐츠입니다. 콘텐츠란 포털 서비스에서 보여줄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뉴스, 금융, 날씨, 영화, 검색 서비스 등 매우 다양하지만 점차 개인의 취향에 맞게 차별화된 개인 맞춤형으로 바뀌어가는 추세입니다. 커머스란 광고 수익, 상품 판매, 콘텐츠 유료화 등 인터넷을 활용한 수익 사업을 뜻합니다. 커뮤니티란 동호회, 클럽, 카페를 비롯한 인터넷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커뮤니케이션이란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대화방 등으로 인터넷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포털 사이트는 대부분 이 4C 기능으로 이루어집니다. 포털 사이트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수평 포털, 수직 포털, 엔터프라이즈 포털인데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털 서비스들은 수평 포털에 속합니다.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수평적으로 제공하는 포털들을 말하며 대표적인 예로는 네이버, 다음, 야후 등이 있습니다. 수평 포털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서비스가 다양하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진입 장벽이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수직 포털은 말 그대로 수직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주력으로 하는 서비스가 명확하고 나머지 서비스들이 이를 바치는 형태의 포털이죠. 그래서 특정 주제와 관련된 특화된 사용자에게 알맞은 형태의 포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검색을 주력으로 하는 구글, 조금 옛날이긴 하지만 미니홈피 서비스를 주력으로 하는 싸이월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포털은 기업의 분산된 전산 시스템 같은 경영 정보를 인터넷 환경으로 묶어서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업무를 개인화된 화면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도입된 시스템입니다. 기업에 특화된 업무용 포털이기에 앞에 두 포털과는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평 포털과 수직 포털의 차이점을 한눈에 살펴보겠습니다. 왼쪽은 수평 포털의 대표적인 예인 네이버입니다. 메인 화면에 들어가면 메일, 카페, 블로그, 뉴스, 증권, 부동산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구글의 경우는 메인 화면에 검색창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검색이라는 주력 서비스 하나만을 메인 화면에 배치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수직 포털과 수평 포털의 차이점입니다. 다음으로 포털 사이트의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포털 사이트는 1997년 개설된 야후 코리아였습니다. 그 뒤 2000년대 초반까지 야후를 따라서 여러 포털 사이트들이 우후죽순 생겨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와 다음 외에도 네이트, 싸이월드,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하진 않지만 2000년대 당시에 나름 인기 있었던 라이코스, 엠파스, 프리첼 등도 그때 생겨납니다. 왼쪽은 주요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 다음, 야후의 이용자 수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이 다음의 그래프, 초록색이 네이버의 그래프, 보라색이 야후의 그래프입니다. 2002년까지는 새 사이트의 이용자 수가 비등비등하지만 2004년부터 네이버, 다음의 이용자 수가 월등히 높아지면서 2005년 네이버가 1위를 차지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로 네이버는 쭉 국내 포털 사이트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오른쪽 그래프를 보겠습니다. 2017년에 가서는 네이버 81.54%, 구글 5.49%, 그리고 2018년에는 네이버 67.72%, 구글 22.75%로 퍼센티지가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네이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2000년대 초에 생겨난 수십 개의 포털 사이트 사이에서 네이버가 1위를 차지하게 된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비결로는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지식검색 서비스 지식인과 셀 조직으로의 조직구조 개편입니다. 일단 지식인 서비스는 고객의 니즈를 잘 파악하여 반영한 서비스입니다. 당시 포털 사이트 사용자들은 한국어로 된 콘텐츠가 부족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정보를 찾기가 매우 어려웠는데 이에 따라서 네이버는 고객들이 얻고 싶어하는 정보를 쉽고 빠르게 그리고 다양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개발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지식인입니다. 또한 지식인 서비스는 사용자들이 기존 포털 사이트에 있는 정보를 그저 받아들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들의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다른 포털 사이트와 차별화를 이뤄냈습니다. 사용자들이 답변을 하며 내공을 쌓고 답변이 채택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답변을 보고 등급이 올라가면 지식인 세계에서 유명해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동기를 제공함으로써 사용자들끼리 컨텐츠를 만들고 소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한 것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점유율이 지식인 서비스를 도입한 2003년 이후부터 빠르게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네이버는 웹툰, 동영상, 사전, 클라우드 등의 분야를 셀이라는 독립 조직으로 분리하였습니다. 관료제적 구조에서 의사결정을 구성원 전체가 할 수 있는 형태로 바꾼 것입니다. 셀 제도 내에서는 유연하게 조직 형태를 바꿔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에도 신속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책에 얽매이지 않아 구성원 모두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으며 직급이나 연공에 상관없이 각 셀의 리더가 선출되어 수직적인 구조가 아닌 구성원들과 자유롭게 논의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포털 사이트의 역사와 국내 1위 포털의 성공 비결까지 훑어봤는데요. 다음으로는 건물류 드라마 속 사건과 관련지어 포털 사이트를 둘러싼 문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두 가지 주제에 대해 다룰 텐데 여러분도 영상을 다 보신 뒤에 EBS 토론 게시판에서 찬반 토론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를 하신 분은 우수 참여자 선정에 반영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저의 설명에 앞서 건물류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속 주인공인 베타미와 차연은 배우 한민규의 과거 영상과 관련된 실시간 검색어를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입니다. 결국 회사는 베타미의 의견에 따라 실시간 검색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죠. 한민규는 또 다른 포털 사이트 회사 이사에게 찾아가 제발 자신에 대한 실검을 내려달라고 무릎까지 꿇지만 이사마저 그 부탁을 거절하고 결국 사람들의 질타에 못 이겨 자살 시도를 하기에 이릅니다. 이렇게 실시간 검색어는 정보를 퍼뜨리고 사람들의 여론을 형성하기 쉽습니다. 특히 요즘은 실시간 검색어의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시간 검색어가 기업의 광고판으로 변질되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되거나 실검 조작에 따른 여론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올해 2월 다음은 실시간 검색어를 아예 없앴으며 네이버는 모두에게 같은 내용이 보이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를 사용자 관심 분야별로 선택해 볼 수 있게 서비스를 개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실시간 검색어가 폐지되어야 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은 뜨겁습니다. 실시간 검색어 폐지를 찬성하는 측 사람들은 앞에서 말했듯 실시간 검색어를 조작 가능하고 정치적으로나 기업의 마케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손쉬운 여론 형성을 근거로 실검 폐지를 찬성합니다. 사실 손쉬운 여론 형성은 실검의 긍정적인 면이 될 수도 부정적인 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건물류에서의 한민규 사건처럼 자극적인 이슈를 사람들에게 빠르게 전파하고 부정적인 여론을 쉽게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쉬운 여론 형성이 오히려 부정적인 면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개인이나 단체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사회적 이슈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검 폐지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포털 사이트 댓글 폐지에 대한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 폐지는 사실상 연예인들을 향한 악플을 막기 위해 실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 포털 사이트들은 뉴스 댓글을 폐지하기 이전에도 악플을 막으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2019년 4월에 제일 처음 네이버에 클린봇이라는 서비스가 도입되었습니다. 클린봇은 AI를 사용해 욕설이 없더라도 모욕적이거나 타인을 비하하는 표현이 있으면 악플로 인식해 악플을 가려내는 서비스입니다. 2019년 10월에는 다음 연예 뉴스 댓글이 폐지되었고 2월에는 인물 관련 연관 검색어도 폐지되었습니다. 2020년 3월에 네이버 연예 뉴스 댓글이 폐지되었으며 그 후 이용자의 댓글 이력이 무조건 공개되게 바뀌었습니다. 올해 7월 달에는 네이트까지 연예 뉴스 댓글을 폐지하고 이용자 댓글 이력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털 사이트 댓글 폐지는 연예 부분을 넘어서 최근 스포츠 부분에서도 폐지되게 되었습니다. 이러다가 연예 뉴스뿐만 아니라 사회, 정치 등 모든 분야에서 댓글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는 포털 사이트 뉴스 댓글 전면 폐지에 대한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사이트 댓글 전면 폐지는 연예인을 향한 악성 댓글과 정치적인 뉴스에서 드루킹 사건과 같이 여론조작 세력에 의해 여론이 왜곡될 가능성을 줄인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뉴스 댓글이 전면 폐지된다면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지 못하게 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연예인을 향한 악플 같은 경우에는 댓글란 이외의 플랫폼에는 여전히 악플이 존재하며 연예 뉴스 댓글이 없어지면서 그 연예인이 개인 SNS에 가서 악플을 다는 현상이 생겨나는 등 근본적인 악플 방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한 지식과 함께 여러분에게 생각할 거리를 남기는 포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실검 폐지와 뉴스 댓글 폐지에 대한 찬반 토론이 EBS 토론 게시판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